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제대로 육아한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해설해드리는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내용들을 차례차례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건강검진 문진표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기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시기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걸 유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일단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발달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문진표에서는 어떤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보다는 생활습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진표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도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안전 문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면서 활동량이 막 많아져요. 그러면서 호기심과 탐구력이 또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시기 때 아직 이해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활달한 성격과 몸을 이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안전 문제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도 인지 발달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각검사나 청각검사에 대한 협조가 가능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들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는 것도 이 시기에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영유아 검진에서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해드리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프게도 올해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분들을 교육해드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특히 물놀이 안전사고나 추락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이 이런 추락사고나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 그래프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령에 따라서 어떤 안전사고로 얼마만큼의 아이들이 사망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이 속한 부분이에요. 이 시기 아이들은 모든 사고가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지만요. 일단 운수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추락사고도 꽤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익사사고, 그러니까 물놀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진표를 보시면 3번 문항을 빼놓고는 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사고, 운수사고, 그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운수사고, 교통사고 예방에는 어떤 점들을 더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 시기 아이들은 보행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달리기를 꽤 잘 하는데 주의력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뛰쳐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다다다 막 뛰어나가는데 이게 공을 쫓아서 찻길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신호를 기다리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막 뛰어서 건너는 경우도 생겨요. 이렇게 보행 안전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아이고요. 제가 이 시기 아이들의 영유아 검진을 할 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바로 카시트입니다. 아기들이 어릴 때는 보통 카시트를 잘 사용을 하세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카시트 앉기 싫어하고 엄마 아빠랑 똑같이 앉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전에 쓰던 카시트가 작아지면서 이제 카시트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카시트 사용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아이들은 고집이 또 세지기 때문에 훈육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카시트에 앉는 걸 교육하기 힘들어 하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아직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카시트 없이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맞는 카시트를 아직도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만 6세까지는 카시트를 꼭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카시트 같은 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은 받도록 되어 있지만 교통경찰분들도 특별히 작진 않아요. 그래서 이 점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먼저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카시트 같은 안전장치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락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이들이 이제 꽤나 말도 잘하고 똑똑해지니까 추락사고 같은 게 일어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세요.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 인지 능력이 완벽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락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추락사고 예방하려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감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 아이들은 혼자 잘 노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아이들이 노는 걸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안전사고가 또 발생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자 잘 놀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의 감시 하에서 어떤 안전에 대한 테두리 안에서 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CCTV만 켜고 엄마 아빠 둘이서 술 먹으러 간다든지 이렇게 외출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아이들이 위험한 짓을 할 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직은 절대 혼자 집에 두면 안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안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신경 쓰실 거는 아이들이 가구 같은 걸 타고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가구가 있다면 그 옆에 의자 같은 거를 필요할 때만 옆에 두고 사용하지 않을 땐 치워서 아이들이 올라타는 거를 좀 막아야 되고요. 특히 창문 옆에는 창문을 올라탈 수 있는 어떤 가구를 두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제 날래기 때문에 뭔가 잘 올라타거든요. 근데 창문 옆에 디딤발 역할을 하는 어떤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보고 싶어 하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밖으로 떨어지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추락 방지 장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사고들이 이 모기장, 방충망만 준비되어 있고 다른 안전장치가 없어서 방충망이 떨어지면서 아이들이 같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방충망은 아이들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방충망 아이들이 막 두드릴 때도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 방충망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도 함께 교육하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특히 올해는 뉴스에서 아이들의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 소식이 많이 들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무리 접신물 옆이라도 아이들은 절대 혼자 두면 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사람은 물에 빠지면 허우적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이 허우적대면서 물 밖으로 빠져나오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리 얕은 물이라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수영장이나 욕조 같은 데는 바닥이 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에서 넘어졌을 때 이걸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절대 물에서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눈을 떼면 또 안 돼요.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 4세부터는 이제 수영을 배우기 좀 안전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가 특별히 물을 많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면 검증된 교육기관에서 수영을 가르치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예방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영을 배울 때에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곳인지 꼭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청각 관련 내용입니다. 청각 관련 내용들은 앞선 영역검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42에서 48개월 영역검진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귓속말 검사 내용입니다. 이 영역검진 문제표를 보시면 귓속말 검사에 대한 문제표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 그림과 표를 그대로 따왔는데요. 이렇게 6가지 그림들이 주어지고, 이 그림의 이름들을 엄마나 아빠가 옆에서 말을 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아이들이 제대로 듣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귓속말 검사입니다. 이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어른과 아이는 한 팔 간격, 그러니까 한 6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되고, 한 번은 아이의 오른쪽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아이의 왼쪽에서 단어들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목소리의 크기는 보통 대화하는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아이가 잘 못 듣고 이거 뭐라고? 라고 되물었다고 해서 다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딱 한 번씩만 말씀하셔야 되고, 그 한 번을 잘 들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귓속말 검사예요. 그리고 체크하는 표를 보시면 이 순서가 좀 섞여 있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순서를 똑같이 말하면 그 순서를 기억하고 쭉쭉 짚을 수 있으니까요, 단어들을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오른쪽 할 때랑 왼쪽 할 때랑 섞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귓속말 검사라는 청각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발달하는구나 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양교육입니다. 영양교육은 맨 처음 영역검진부터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이 시기의 영양교육도 여러 가지 교육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비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골고루 먹고 통곡물을 많이 먹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습관이라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단 거 많이 먹지 않고 싱겁게 먹기도 굉장히 중요한 식습관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어른 음식을 거의 똑같이 먹거든요. 그러면서 달고 짠 음식에 굉장히 잘 길들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바로 평생의 식습관을 잡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짜고 단 거, 자극적인 거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면 나중에도 결국은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최대한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번 문항을 보면 아이가 우유를 하루에 500ml 정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아이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우리 아이는 우유를 엄청 많이 먹는데 이거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유 권장 섭취량은 하루에 500ml입니다. 이게 하루에 700ml 이상의 우유를 먹으면 철결핍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것은 과도한 우유 섭취가 바로 철분 흡수를 좀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이 이유 때문에 철분제를 먹을 때에도 철분제를 먹기 1시간 전부터는 우유를 먹지 말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 한 하루에 1리터 정도 먹는 거는 특별히 철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특별히 막 뜯어 말릴 그런 나쁜 습관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상으로 먹는 몇 리터씩 먹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우리 애는 우유 너무 많이 먹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아이들이 특히 자기 전에 막 벌컥벌컥 우유를 많이 먹거나 자다가 중간에 깨서 우유 달라고 막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 우유를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문제이냐, 아니면 어떤 수면 습관의 문제이냐, 이것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가 우유를 찾는 이유가 혹시 식사를 하는 칼로리가 모자라서 자기 전에 배고파서 우유를 찾는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결핍이 오히려 있어서 우유를 더 찾는 건 아닌가,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철결핍의 증상 중에 갈증이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왜 어른들도 철결핍이 있을 때 커피 먹고 얼음 막 씹어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비슷한 증상으로 우유를 많이 찾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철결핍이 있어서 우유를 너무 먹는 건 아닌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먹는 거를 억지로 고치려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왜 우유를 이렇게 많이 먹지? 원인은 무엇일까? 이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중요하고, 이 점이 너무 어려우시다면 영유아검진 때나 아니면 수학과 진료를 가셔서 수학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수면 관련 내용입니다. 적정 수면량은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이에요. 이때는 낮잠을 자는 아이도 있고요, 자지 않는 아이도 있어요. 낮잠을 자는 아이라면 낮잠 시간과 밤잠 시간을 합쳐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을 자는 게 적정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번 문진표에서 주의 깊게 질문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2번과 4번, 그러니까 코를 골거나 잘 때 힘들어하진 않는지 이 점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즉 편도가 크거나 아데노이드가 커서 자다가 숨이 컥컥 막히는 경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필요하면 수술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 때 이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영유아 검진 때 자세하게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각 관련 내용입니다. 시각 관련 문항 내용들 자체는 이전 영유아 검진과 비슷해요. 그런데 이 시기부터는 아이들이 눈으로 보는 시력 측정이 또 되거든요.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시기에는 정상 시력이 0.5 이상이면 정상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시력이 0.5, 0.6밖에 안 되나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시기에는 0.5 이상이면 정상이다. 아직은 시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력이 이렇게 낮아 보여도 정상일 수 있고, 그런데 이 말인즉슨 우리 아이들 아직도 시력이 더 발달을 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책을 너무 가까이서 보거나 핸드폰을 많이 보거나 TV를 또 너무 가까이에서 보거나 이런 시력이 안 좋은 습관은 빨리빨리 고쳐서 나중에 시력을 보존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 그 중에서도 건강검진 문진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세요? 이 내용들 보니까 A4 한 장짜리에 나오는 간단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함께 이 문진표를 체크해 보시면서 우리는 아이에게 이런 걸 잘 챙겨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되돌이켜 보면서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데 함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42에서 48개월 아이들의 발달 선별 문진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다음 영상 보시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발달적인 특징을 갖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더 많이 재밌고 유익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